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년 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은 종처럼 부려먹는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해버렸는데요.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깟 이혼이 뭐라고 또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아닌 걸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해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겠죠? 그러면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사이에 시누이만 끼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편만을 들어주며 시누에게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닭살이 돋는 말도 많이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꽤 사는 집에 시집을 가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누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의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살살 구슬려 남편의 일에 대해 조언도 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나 매형이 조언해준 덕분에 이번 사업 따는 거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 사장도 매형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누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내 인생 더 편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돼.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은 다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시누이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눈치까지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제가 부딪히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시누이에게 무조건 막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했었지만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짓거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사람 약을 올리는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처음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제 물건을 말도 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사실은 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자주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곤 했어요. 큰 건 가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 액세서리용 귀걸이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건 비싸니 말이라도 꺼낸다고 하지만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는 말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터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누이는 그날도 저희 집에 방문했고 급하게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지나치게 큰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남편은 가려는 시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뭘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래. 생사람 좀 잡지 마. 제대로 좀 숨기거나 그런 말을 해. 누나 가방 지금 터질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 물건에 집착을 해? 왜 그렇게 남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내가 언제 해? 이건 그냥 예쁘길래 좀 빌려가는 거야.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입을 일이 뭐 있다고 빌려간다는 말을 해? 그리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빌려가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건데 누나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시누이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오리털 패딩이었어요. 그것도 더워서 절로 짜증이 나는 한여름에 말이죠. 시누이는 남편의 핀잔에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가방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내팽겨 쳤어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도 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참 든든했는데 어느새 남편은 제 편은커녕 형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날도 형님이 다녀갔고 전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형님에게 잠시 시선을 뗀 사이 또 제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엔 립스틱이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주며 립스틱에 각인까지 새겨줬던 터라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쓰던 것이었죠. 아, 진짜. 형님 또 가지고 갔어. 또 내 립스틱 가지고 갔다고. 그딴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갔겠어? 누나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색이 예뻐서 발라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방에 들어갔겠지. 속상했겠다. 누나가 왜 그랬지?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였을까요? 전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끝내 제가 원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며 시누이 대변을 하고 나서더군요. 립스틱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시누이 가방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남편도 뻔히 알 텐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화는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하지 다르게 할 말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당신 말대로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왜 내 물건을 이리도 가지고 가는 거냐고. 아우, 됐어. 사람 치사해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만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몇 번 바르지도 않았고. 비싼 거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했겠지. 매번 말하기도 좀스럽게 꼭 이런 거만 가져가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해. 다음에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한다는 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신호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나마 그 모든 것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부잣집에 시집간 시누이가 시집살이하며 저희 집에 오는 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와서 작은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정도야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는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누이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서 쉬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날 역시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장 보러 나온 김에 들렀다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 본다는 핑계대고 우리 집에 왔을까 싶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시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집에서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날이 선 목소리를 보아하니 한바탕 깨지고 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앙칼진 시누이의 목소리가 2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전 최대한 다툼을 피해보려 친절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이 어떤데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요. 올케, 눈 나빠? 여기 머리카락 안 보여?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시누이가 가리킨 쪽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그건 시누이의 머리카락이었죠. 전 짧은 단발이었기에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형님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매만지니까 머리카락들이 버티겠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거슬리니까 얼른 치워.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 시누이의 손가락의 끝엔 큰맘 먹고 퇴직금으로 산 명품 샌들이 있었고 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뭐긴 뭐예요. 그냥 신발이죠. 이거 명품이잖아. 무슨 돈으로 샀냐고. 올케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동생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살아? 그 순간 확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가 저딴 말이나 하며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몰고 가니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시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도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놀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제 돈으로 샀어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 돈으로 산 제 신발이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명품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다 싶더니 이내 발을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신우이 발은 245 사이즈였고 제 발은 230 사이즈로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한들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가진다고요. 에이, 망가지기는 무슨.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그래. 있어봐.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형님, 진짜 그러다 뜯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옳게. 안 뜯긴다니까.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사줄게.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신우이는 인정사정 없이 발을 밀어넣으며 뒤꿈치 온 가죽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멋쩍은 듯 웃는 신우이와 깊은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지고야만 저의 사이엔 신우이의 얄미운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간 신우이가 가져간 제 물건들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아끼느라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겨넣다 제 눈앞에서 다 뜯어버렸으니 화가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며 신우이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제 물건을 망가뜨리세요? 망가뜨리고 가져가 버리고. 형님, 저번에 제 명품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저하고 싸웠던 건 기억하죠? 그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물건은 더럽고 치사해서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 내가 뭘 어쨌는데. 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이거 왜 이래? 동서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적인 거야. 병원에 가봐. 생사람 잡지 말고. 신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딱 잡아떼며 저를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사람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집어주며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죠. 병원은 형님이 가보셔야죠. 그 정도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립스틱, 향수, 머리핀, 스카프 등등. 뭐라고 하기엔 치사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간 거 제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런 걸로 입대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잖아요. 아니, 옳게.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내가 또 언제 내 동생 집에만 오면 동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잖아요. 아니거든. 몇 번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었거든. 언제요? 있긴 있었죠. 저나 남편한테 딱 걸려서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져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죠. 옳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옳게 물건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진짜야. 이까짓 것들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선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형님한테 선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까짓 거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이까짓 신발 가격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돈을 붙일 것처럼 굴던 신우이는 막상 제가 정말 돈을 요구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가족끼리 신발값을 받겠다는 거야? 네, 형님이 이까지 신발 망가지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주세요. 형님이 짝퉁을 사줄지 중고를 사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신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금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지금 당장 가달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며 닥달했고 신우이는 그런 제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신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생각 같아선 신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돈을 보내줬냐고요? 아니요. 시누이는 끝끝내 돈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후론 연락도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고가의 신발값을 받지 못한 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했지만 빌어먹을 시누이를 안 보는 걸로 그 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제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시누이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주는 심적 안정과 평화로움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도 당장 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모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댁 거실 한가득 절인 배추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켜 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앞치마하고 오거라. 오늘 김장 좀 해야 해. 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이에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예요? 얼마 안 되는데 50포기는 넘는데 100포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힘들까봐 절인 배추를 산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죠. 요즘 누가 김장철도 아닌 때에 식구도 없는 집에서 100포기씩 김장을 하나요? 심지어 저희 집 김치냉장고엔 김치가 가득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시댁에도 남은 김치가 절반은 넘게 남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이라고 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어머님네 김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 별로 안 먹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해서 어쩌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아니다. 네 형님 줄 거야. 그 망할 옆에 내가 글쎄 내 딸한테 혼자 김장을 해라고 했다지 뭐니.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무슨 김치야. 그 옆엔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니까. 고이한 노인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친정에선 오빠 3명의 딸 하나로 어렵게 얻은 귀한 고명딸인데 시모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저한테 심지어는 저희가 먹지도 않을 김장을 시키며 사돈을 저리 욕하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귀한 고명딸임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너무했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김장 100포기가 무슨 짓이래요? 그렇죠,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랜만에 네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여튼 그 옆에 내 상식도 없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아유, 일단 얼른 서두르자. 좀 있으면 네 형님 올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마무리해야 걔는 편히 쉬다가 가지.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남자만 득실한 집에서 빌고 또 빌어 낳은 귀한 고명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고명딸을 어머님께서 김장을 시키시네요? 그것도 형님네 김장을요. 어머님 생각엔 제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기는커녕 누구보다 태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 며느리잖니? 당연히 해야지. 네 시누이랑 너랑 같니?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죠. 시모도 처음부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남들 다 겪고 사는 선을 지키는 적당한 시집살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시집을 가며 시모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누이를 보며 자신이 너무 착하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가 당하고 오는 날엔 시누이가 당한 그대로 저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어머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아시죠? 그래, 알지. 그런데 그 말은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형님이 그리 아깝고 귀하다는 분이 왜 저는 그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세요? 사돈 어른이 고약하다고요? 어머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고약하다고 했니? 어디 그딴 옆에 내하고 같은 취급을 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사돈 어른보다 더 심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요, 내리사랑은 들어봤어도 내리김장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어떻게 형님 김장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차라리 식모가 저보다는 낫겠네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는데 저는 오로지 욕만 먹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전 이 김장 절대로 못하니까 이 김치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형님이랑 둘이 함께 잘 해결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네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게야. 그리고 네가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그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알겠어? 제가 어머님이 기르는 똥개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동물도 어머님처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의 챙겨드릴 때 그만하세요. 더는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날 상대로 겁주고 있는 거냐? 감히 네가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네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이따위로 구는 거야? 시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댁으로 시누이가 들어왔고 화를 내는 시모를 본다 싶더니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옳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절인 김치를 보고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형님네 김장은 제발 형님 혼자 알아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징징거리고 끝나는 문제면 몰라. 왜 애먼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요. 어쨌든 나는 이 김장 절대 못하니까 형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시누이 손에 줘버렸고 시누이는 제가 준 장갑과 앞치마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러면 올케가 해야지. 애초에 이건 형님 시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 형님 일이란 뜻이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요? 몰랐으면 이참에 좀 아세요. 요즘 5살짜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5살짜리 애보다 못하단 이 뜻이니? 아, 다 됐고 내가 다 못 들은 말로 해줄 테니 얼른 일이나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야. 얼른 하라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전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제가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저 호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장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난 못한다고 몇 번 말해?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고 가라고.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누이는 제 얼굴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며 끝까지 저에게 생떼를 부리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2번이나 시누이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버리니 화가 치솟아 오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말로 해선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잘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시누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야, 미친 게 지금 나한테 뭘 던지는 거야? 직접 맞아보고도 모르겠어?
왜? 한 포기 더 맞아볼래? 그러면 알겠어? 너, 너, 나한테 그따위 거 또 던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너는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던져댔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반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짓거리는 땅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하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나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 김장도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내 동생이랑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동생이랑 이혼시키고 말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이거야. 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시키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그 잘난 사돈어른한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해줄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너나 후회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한 후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은 시댁 편이나 들 것이 뻔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씩은 하는 홧김에 잠시 해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 이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이 순간의 행동을 똑바로 해준다면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신우이와 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8시가 넘어도 온다 간다 소식이 없던 남편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의 뒤로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맨몸으로 신우이가 왔다면 따지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니 불안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뭐야? 형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몰라서 물어. 오늘 당신이 누나네 김장 안 해줬다며. 누나랑 엄마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누나는 김장해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평생은 아니고 조만간 그 집에서 다시 부르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까지 김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 절인 김치로 싸대기까지 날렸다며? 내가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여러모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그렇게 남편 놈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 순간 잡고 있던 모든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 벗지 말고 너도 나가. 참 많이도 고민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길었던 고민에 비해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은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쳐버렸고 남편과 신우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단연 놀란 것은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순간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물어오더군요. 어? 뭐라고? 너도 나가라고. 설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억울한 눈빛이길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돈이 너무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하네. 뭐? 그 김장을 내가 다 해줬어야 한다고? 네 누나 김장 100포기 시키는 사돈어른하고 나한테 우리가 먹지도 않을 김장 100포기 시키는 당신 엄마 중에 누가 더 너무한 것 같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신우이가 나서 동생 편을 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오늘 미쳤어? 아까 엄마 집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 또 이러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야. 너 정신 못 차려? 누가 누구한테 혼수질인지 모르겠네 진짜. 야, 정신은 너나 차리고 내려놓은 짐이나 다시 챙겨서 나가기나 해. 신우이는 급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신우이에게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 신발값은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대신할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도 소장 보낼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난 시댁 도움을 받든 그 애틋한 친정 도움을 받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테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을 급하게 낮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어?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거든? 오늘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 당신 화난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니까 일단 나랑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하자. 이혼은 아니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해. 이제서야 이해를 한다고? 그 이해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데 어쩌냐?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노력도 인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런 일로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가려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신우이를 밀어냈고 신우이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되려 저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 여기 내 동생 집이거든? 난 절대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 야,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시집은 어떻게 갔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댁에 돈 없는 거 너도 뻔히 알지 않아? 네 시집 자금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네 동생 돈이겠네. 네 동생이 네 시집 자금 대준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다 이거야. 어차피 이 집 마련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분이 더 많긴 했지만 이젠 온전히 내 집이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네, 그래요. 신우이는 시집 갈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남편이 신우이의 시집 자금을 주게 된 것이었죠. 거기엔 제 돈도 적잖게 들어가 있던 터라 신우이에게 자금을 주는 대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집 명의 쟤한테 넘겨줬어? 너 미쳤어? 집을 넘겨주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나가 그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렸잖아.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있다고 한들 집사람이랑 같이 모은 돈뿐인데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집까지 넘기고 싶어서 넘긴 줄 알아? 야, 그러게 내가 집사람 좀 적당히 괴롭히라고 했잖아.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큰일 난다고.
집까지 넘긴 줄은 몰랐지. 그런 사실은 빨리 말했어야지. 나는 누나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부잣집 시집 갔으니까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있는 힘껏 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신우이는 이대로 쫓겨났다간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옳게, 이대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해? 이 야밤에 어딜 가라고.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런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줘. 들어가서 내가 잘못을 빌든 다신 옳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든 뭐든 할 테니까 일단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이제 와서 이래도 아무 소용 없거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할 마당에 너희 오갈 데 없는 것까지 걱정해주게 생겼어? 넌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언제 올케를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올케한테 했던 모든 행동이 미안해서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과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이만하시고 좀 꺼져주세요, 형님. 전 신우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곤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죠. 밖에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가 났지만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 준비와 함께 시모와 신우이에게도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신우이에겐 대화 녹음 파일과 저에게 보내왔던 욕설 가득한 문자가 있었고 시모에겐 그간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전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여보,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나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잖아. 그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당신 누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더라. 당신은 뭐 했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처음 우리 신혼 때 내 편 들어준 거? 그래봤자 몇 개월이나 된다고. 그 뒤로 당신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어. 난 혼자 다 참았고 결국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러다 내 화 풀리면 당신은 당신 누나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도 당신 오갈 데 없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전 재산 누나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물거품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더는 참고 살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로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첫날부터 경악스러운 경험을 한 것도 모자라 결혼 생활 내내 경악, 충격 그 자체의 생활을 하다 결혼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남편을 내쫓아버린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짧은 순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접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악연임이 분명했는데 그땐 바보같이 우리의 만남이 운명이 분명하다고 의심치 않았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저에게 첫눈에 반했고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오다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터라 번호를 주게 되었고 저흰 연애까진 아니더라도 썸 정도는 타며 한동안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그러다 취업의 순간이 다가왔고 각자 바쁘니 자연스럽게 멀어져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었죠. 저는 원하던 회사에 입사를 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거래처 미팅이 많았는데 거래처 미팅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다시 재회하게 된 저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흐지부지하게 끝났던 20대와는 달리 30대에 다시 만난 저흰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저희를 보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들 했었어요. 20대에 이어지지 않은 인연이 30대가 되어 다시 이어져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저 역시 내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운명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균열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어요. 다른 날도 아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사건은 일어나고야 말았죠. 그날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해 누적되었던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있던 아침이었어요. 단점에 빠져 있는데 주변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잠결에 침대를 더듬어 보니 남편은 옆에 있는데 소음이 자꾸만 들려오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남편을 깨웠어요. 주방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아무래도 밖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럴 리가 있냐며 밖으로 나갔고 문 밖에선 상상치도 못할 단어가 들려왔어요. 엄마! 그래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죠. 그 아침부터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애초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온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 가득한 상황이었죠.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전 일단 옷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밖으로 나온 저를 발견한 시모는 태연스럽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고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다 차려진 밥상에 앉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얼이 빠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가, 많이 놀랐지? 그게 음식을 좀 해왔는데 혹시나 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문이 열리지 뭐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 그렇게 들어오고 보니 밥도 차려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아침 밥상 좀 차려봤어. 배고프지?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할까? 그래. 지훈아, 얼른 먹자. 우리 엄마 최고야.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 남편은 그저 시모 최고라며 히히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맞는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번호가 같았더라도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자연스럽게 밥상을 차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 애써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가 여전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자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가, 네가 알아서 잘 해먹일 거지만 우리 아들은 내가 매일 집에서 이렇게 해먹여서 출근시켰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들 아침 잘 부탁하마. 오늘은 너희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음식 해먹을 겨를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왔단다. 아무리 배달 음식 좋아졌다고 해도 집밥만한 게 없지 않니? 혹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더군요. 물론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확실했지만 새 출발하는 첫날부터 괜한 언쟁 벌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음식 안 해오셔도 돼요. 저도 아침은 먹고 다녀서 아침 굶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은 꼭 하고 와주셨으면 해요. 오늘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 그래, 엄마. 나도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막 맘대로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몰라? 나는 그렇다 쳐도 지훈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들어보니까 이런 일로 많이 싸운다고 하던데. 난 신혼부터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지기 싫다고. 그래,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론 꼭 연락하고 벨 누르고 올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생각이 짧았다는 말을 하며 사과를 해왔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나서 제가 할 말을 대신해주니 황당하고 화가 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그리고 저렇게까지 사과를 해오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모 입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었던 것이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모는 그 약속을 지키긴 했습니다. 정말 시모는 딱 연락만 하고 집으로 쳐들어와 저희의 신혼생활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시간이었는데 시부와 주말 부부를 하던 시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오늘 혼자 집에 있는데 유난히 외로워서 같이 밥이나 먹을까 해서 왔단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이야기 들었지? 라는 핑계로 쳐들어왔고요. 또 어느 날은 아가, 오늘 한 반찬인데 유난히 맛있게 돼서 너희도 맛 좀 보라고 가지고 왔어. 아직 밥 먹기 전이지? 같이 밥을 먹고 가야겠다. 아참, 아들한테 미리 연락하고 온 거다. 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자주 오가기 시작했어요. 꼭 핑계의 마지막엔 네가 시키는 대로 연락하고 왔으니 딴 말 못하겠지?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약이 슬슬 오르더라고요. 거기에다 더 미칠 지경인 건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차라리 저에게도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 오게 할 텐데 남편은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곧이곧대로 시모에게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시모를 오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던 전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이런 문제일수록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최대한 차분하게 남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애썼어요. 여보, 나 진짜 이런 말까진 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 불편해.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건 좀 너무하시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엄마가 혼자 밥 먹기 싫다면서 울먹이시는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동안 늘 엄마 혼자 집에 계신단 말이야. 당신 불편한 것도 잘 아는데 내 입장도 좀 그래. 여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우리가 평일에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아침 저녁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다 어머님이 와 계시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이건 완전히 합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기분 아니겠어?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난 그냥 엄마가 전화 와서 너무 외로워하시니까 그저 밥 한 끼 함께 먹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당신 나한테 많이 섭섭했겠네. 내가 미안.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엄마 전화 오면 안 된다고 잘 둘러대 볼게. 대신 가끔씩 엄마 집에 내가 가서 밥 먹고 오는 건 괜찮지? 나 혼자 말이야. 그래, 알겠어. 그것까진 내가 뭐라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대화해보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저 혼자 끙끙거리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이 스트레스만 계속 받았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남편이 이야기를 잘하긴 했는지 시모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대신 남편이 시댁으로 가는 일이 생겨났죠. 그때마다 남편은 나에게 미리 연락도 잘해줬고 처음엔 밥만 먹고 돌아오니 시모가 우리 집으로 올 때보단 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말한 그대로 가끔 있는 일이어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점점 잦아지기 시작하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들 그러하듯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 한 결혼인데 남편은 평일 저녁 시간 대부분을 시댁에서 보내다 오는 것도 모자라 어느 순간부턴 귀가 시간마저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늘 혼자였고요. 여보, 많이 늦었지? 미안해. 엄마가 이것저것 장볼 게 많다고 하는데 혼자 가게 할 순 없어서 같이 다녀오느라 늦었어. 나 진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일주일 내내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머님 외로우신 것도 당신이 나 때문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는 것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은 당신대로 눈치 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면 안 돼? 우리 엄마가 한평생 이럴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날카로워진 남편의 목소리만큼 저 역시 날이 선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좋게 시작한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괜찮아질 수 있게 당신도 거리를 둬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어머님이 혼자 계신 걸 적응을 못 하시지. 이런 말까지 나도 하기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활할 거면 나랑 왜 결혼까지 했어? 그냥 연애나 하지. 주말에만 만나서 시간 보내는 건 연애 때랑 다름이 없잖아. 아니, 연애 때가 더 자주 봤었네. 최소한 평일에 3번은 만나서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보냈으니까. 그땐 어머님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으셨대? 내가 집에서 지낼 때랑 아예 나와서 사는 거랑 엄마가 심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 당신 정말 이 정도로 이해심이 없는 여자였어? 저 정도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에게 남편이 이해심을 운운하고 드니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더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저를 외면해버리더군요. 이해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거야. 당신이 내 입장 고려해서 어머님 댁에서 시간을 보내줬듯 나 역시 그런 당신 입장 고려해서 이때까지 참았던 거라고. 그런데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아예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은 지키면서 어머님 챙기란 말이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고. 나도 충분히 피곤해. 앞으로 엄마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러면 됐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좀. 나는 내 입장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도 당신이 매번 이런 식으로 나 몰아세우는 거 나 힘들고 섭섭해. 때론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한다고. 당신이 그런데 나는 오죽하겠냐고. 우리 매번 어머님 때문에 계속 문제 생기고 어머님 때문에 싸우잖아. 우리 문제도 아닌 어머님 문제로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머님이 좋게 보이겠어? 그래.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다 한다잖아. 우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나도 큰일 아니면 엄마 집에 안 간다잖아. 그러니까 그만하자. 진짜 큰 싸움 되겠어. 남편은 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며 대화를 나눌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위해 그렇게 행동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생각해 참고 또 참다가 이야기한 것이었기에 쉽사리 화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자신과 시모의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보다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혼까지도 말이죠. 남편은 화가 난 것인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정말 시댁에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시시껄렁한 농담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고 예전처럼 돌아가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시댁으로 가지도 않으니 시모가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나 싶어 시모가 기다리는 카페에 갔더니 잔뜩 화가 난 시모가 씩씩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시모는 그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아들 우리 집에도 가지 말라고 했니? 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일주일 내내 가는 건 너무하다는 말은 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놔? 네가 뭔데? 어머님, 그 사람 이제 어머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기도 해요. 한 집의 가장이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어.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부모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일이지. 그걸 네가 뭔데 옳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난리야? 가끔 어머님 댁에서 밥도 먹고 시간 보내는 거면 저도 찬성이에요. 자식이 부모님하고 시간 보내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제가 욕먹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평일마다 남편은 시댁에 가서 밤늦게 나오고 저는 혼자 집에서 시간 보내다 자고. 이게 뭐예요? 저 이러려고 남편이랑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도 이러시려고 아들 결혼시킨 거 아니시잖아요. 차마 인정하긴 싫었는지 시모는 제 말에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찌나 힘을 주고 노려봤는지 눈에 핏줄이 다 서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저를 향한 삿대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도 했죠. 이게 이래도 끝까지 어른 가르치려고 들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 그건 생각 안 해봤지? 애초에 원인 제공은 다 어머님이 하셔놓고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 그저 남편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거잖아요. 매번 어머님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적당한 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한 건데 그거마저도 잘못한 건가요? 끝까지 입만 살아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고? 내가 좋게 좋게 너희 집에 갔을 때 네가 내 아들 시켜서 오지 말란 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시댁으로 와서 밥상을 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가겠다는데 그것도 못 오게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까지 내 집에 못 오게 해? 이 고약한 것 같으니라고.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테니 그런 줄 알아.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나요? 전 그런 행동을 할 만큼 잘못한 것도 없고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를 시간도 없게 어머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제발 어머님 인생 좀 사세요. 어머님만 아니면 저희도 싸울 일이 전혀 없는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님 저희가 정말 이혼이라도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모는 제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더군요. 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닦아내며 헛웃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 진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너 끝까지 붙들고 살면서 두고두고 괴롭혀줄 테니 각오해. 결국 내 발 아래 납작 엎드려서 울고불고 빌게 만들어줄 테니 각오하라고. 시모는 그렇게 자리를 떠버렸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가게 측의 양해를 구해 CCTV 파일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오늘 어머님 회사에 찾아왔었어. 엄마가? 왜? 왜긴 왜야. 당신 못 만나게 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왔지. 다짜고짜 화내면서 나를 몹쓸 사람 만드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그래서? 많이 혼났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길래 이 모든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라고 해줬지. 어머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엄마도 이리저리 속상하셔서 그랬겠지.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들이 집으로 오지도 않으니 오죽 서운하시겠어? 끝까지 시모 편에서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전 결국 CCTV 녹화본을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뭐냐며 휴대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주시하더군요. 나 오늘 이런 꼴까지 당했어. 어머님이 본인 발 아래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더라. 내가 이런 취급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야? 우리 이제 결혼한 지 고작 2개월째야. 신혼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어머님은 당신을 못 뺏어가서 이 안달인 건데? 처음엔 오죽했으면 시모가 저를 찾아갔겠냐고 시모 편을 들던 남편 놈도 영상을 보고 나선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겠죠. 영상에서 보이는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모자라 시종일관 저를 깔보는 행동에 심지어 물까지 뿌려버렸으니 남편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 오늘 진짜 당신하고 그만 살고 싶더라.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내가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나 싶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혼은 말도 안 되지. 당신 말대로 우리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이제서야 알게 돼서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나도 이젠 정말 행동 똑바로 할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 해결할게.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줘. 정말이지?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믿어. 내가 진짜 잘해볼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썼고 시모에겐 사과 한마디가 없었지만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결혼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엄마의 생신이었는데 신혼집 구경도 제대로 시켜드릴 겸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어요. 전 반차를 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 역시 반차를 쓰고 와 저를 돕기로 했죠. 그런데 음식을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안 와? 혹시 반차 쓰기 곤란한 상황인 거야? 아니, 반차는 썼는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잠시 엄마 집에 들렸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아직 못 가고 있어. 어? 상황이 좋지 않다니? 무슨 일인데? 어머님 다치셨어? 어? 그런 건 아닌데 일이 좀 있으신가 봐. 나도 대충 들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긴 그런데 도저히 당장 갈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하지? 당신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지금 힘든 게 문제야? 난 괜찮으니까 천천히 일 보고 와. 엄마 생신은 신경 쓰지 말고. 큰일은 아니지? 모르겠어. 집안일이긴 한데 자세히 말은 안 하고 울기만 하시네.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진지해 보였고 그래서 전 그 상황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간 발길을 뚝 끊었던 시댁에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다른 날도 아닌 엄마 생신에 저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갔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생생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아들. 네가 그딴 옆에 내 생일잔치에 왜 가?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내 아들을 오라가라. 전화는 끊겼지만 이까지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시댁에 아무 일도 없을 뿐더러 이 모든 게 시모가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도 시모였지만 남편에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1~2살 먹은 아기도 아니고 어떻게 시모가 가지 말라 했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그렇다며 저녁에 친정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약속을 미뤘어요. 그 후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댁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서 길게 늘어진 복도식의 구조로 현관문과 창문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때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계절이었던 터라 창문은 다 열려 있었고 그 때문에 벨을 누르기 전 듣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계획을 말이죠. 아들, 오랜만에 엄마 집에 오니까 좋지? 너무 좋다. 말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 왜? 네 마누라가 너 힘들게 해? 내가 이걸 그냥...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엄마가 나서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처음에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릴 때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 결국 집에도 못 오게 되고 나도 엄마 집 올 때마다 눈치 보게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거야. 너한테 맡겼다간 언제 합가하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지. 넌 엄마가 언제까지 이 구질구질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네 아빠는 맨날 일한다고 지방으로 돌고 너는 장가가 버리고. 엄마 외롭단 말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엄마 모실 거라고. 일단 처가에서 해준 집이라 내가 무작정 엄마를 모실 상황이 못 된단 말이야. 괜히 집사람 기분 거슬리게 했다간 나까지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 생활 짧으면 재산 분할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슬려서 엄마 모셔오려고 했는데 엄마는 사고만 치고. 아니 그때 회사까진 왜 찾아간 거야? 그러다 진짜 나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지.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주고 싶어서 갔는데 말 대꾸하는 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넌 그런 애랑 어떻게 사니?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이혼하면 그 좋은 집에서 나도 못 살지만 엄마도 못 살아. 그것뿐인 줄 알아? 요즘 우리 회사 집사람 회사랑 거래하고 있는 거 알지? 제법 큰 건이라 성공적으로 성사만 시키면 나한테도 좋다고. 그런데 혹시나 엄마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이야기 나오면 나 회사 생활도 그냥 끝나는 거야. 그 거래에서 배제되면 진급은커녕 평생 사원으로 썩을 수도 있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엄마가 앞으로는 쥐 죽은 듯이 있을게. 들어보니 시모와 남편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집에 합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군요. 지금 사는 오래되고 허름한 집이 아닌 좋고 넓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그딴 짓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말 살고 있는 아파트만큼 구질구질한 이유였어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집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친정의 도움을 받아 30평대 신축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 제 집을 시모는 탐내고 있었던 것이었고 합가를 위해 그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놈 역시 기가 막혔어요. 그간 저를 사랑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시모와 어떻게 해서든 함께 살기 위해서 저에게 맞춰주고 참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는 함께 살 이유도 참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놈이 감히 장모님 생일에 거짓말로 저를 속이고 시댁에서 희희낙낙거리는 것 자체로도 큰 농락을 당한 것 같아 몸이 떨려왔습니다. 전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고 잔뜩 흥분한 저를 본 시모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장모님 생신은 어쩌고? 혹시 우리 집 걱정되어서 온 거야? 아닌 척하더니 당신도 우리 집 걱정 많이 하고 있었구나. 그렇니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내 걱정을 하는 줄은 또 몰랐네. 그러니까 여보, 큰일은 아니고 아니다, 큰일이긴 하다. 집에 돈 문제가 좀 생겨서 이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가 봐. 그래서 그 문제로 엄마가 속이 좀 상한 상태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자. 남편은 그 짧은 순간에 합가할 핑곗거리를 떠올린 듯 저에게 슬슬 물밑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남편의 언행을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나더군요. 야, 집이 어려워? 돈 문제가 생겨? 웃기고 있네. 나 방금 두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거든? 거짓말 좀 적당히 해, 소름이 끼치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테니 헛된 꿈 꾸지도 마.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변명을 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야. 다 오해라고. 사람 말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건 잘 알지? 내 말 좀 천천히 들어봐. 오해? 뭐가 오해인데? 당신이 처음으로 당신 엄마랑 짜서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계획 세운 거? 그래서 당신 엄마가 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 괴롭힌 거? 아니면 이혼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회사 진급도 물 건너가는 거? 도대체 뭐가 오해고 뭘 내가 더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엄마를 우리 집에 살게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야. 당신도 지금 보고 있다시피 우리 엄마가 사는 집 너무 낡았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편한 곳에서 모시고 싶었어.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싫다고만 할 것 같아서 당신 잘 설득해서 모시려고 했어. 그리고 회사 일은 단순히 당신을 이용하겠다는 말은 아니었어. 그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돼버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그러니까 결론은 같잖아. 당신이 내 집에서 당신 엄마 모시려고 했고 회사 일 때문에 나랑 이혼 못한 거 그렇게 애둘러 좋게 이야기하면 팩트가 달라져? 당신이 뭐라고 좋게 포장하든 안타깝게도 난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고 그 들은 말 중에 오해한 부분은 전혀 없어. 다 사실 있는 그대로 잘 알아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야 할 말은 다 들었는데 뭘 더 들어보란 말이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나한테 잘 보여야 할 상황이면 최소한 오늘 같은 날엔 나한테 더 잘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점수 따기 딱 좋은 날이잖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만난 우리 엄마 생신. 그런데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를 봐. 고생은 하기 싫고 당신 원하는 건 다 가지고 싶고 그런 걸 보고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날 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해? 그거 나 농락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그런 뜻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난 진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왔어. 이런 상황인지는 와서 알았다고. 이거 놔. 난 더 이상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바꿔보려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뿌리치던 그 순간이었어요. 시댁 현관문이 열린다 싶더니 그 문으로 시부가 들어서더군요. 주말이면 시댁에 올라오던 시부는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은 듯 화를 내며 두 사람을 쥐잡듯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저 물건이 날 너무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요. 무시당할 행동을 했으니 무시를 당하지. 그리고 너 오늘 네 장모님 생신이라는데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일이 생겼다고? 엄마 무릎 빼고 희희낙낙거리는 게 장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네 엄마가 정신 못 차리면 너라도 중심 똑바로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부는 두 사람을 향해 호통을 쳤고 남편은 벌벌 떨며 시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엄마 화 좀 풀어주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네 엄마가 지금 화낼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정녕 화를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어찌 저리도 똑같을까? 다 됐으니까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시부의 입에선 결국 나가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고 시모는 사색이 되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있다고 이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애들 사는 거에 간섭하지도 않고 아들 집 욕심내지도 않을게요. 그저 쥐 죽은 듯이 살림만 하면서 살게요. 살림? 당신이 살림 사는 게 뭐가 있다고 살림을 산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혼자 살면서 기껏해야 주말에 밥상 차려주는 거? 난 그런 뒷바라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생각 없이 사는 꼴 보기 싫어서 진작 이혼하고 싶었는데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내 참,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보고 배울 것이 없어서 네 어미를 보고 배워? 아들이고 부인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여보,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나 진짜 갈 데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정말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어딜 가서 어떻게 살든 난 이제 상관없으니까 다 나가. 난 이제 내가 번 돈으로 두 사람 뒷바라지 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며느라, 너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랑 그만 갈라서거라. 시부는 화를 내며 이혼을 선포했고 저 역시 남편에게 그만 갈라서자고 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이혼하자. 아니, 이혼할 것도 없어.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거 알지? 내 집에서 짐 다 빼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혼인신고 안 했어? 아, 몰랐구나. 나 혼인신고 안 했어. 신혼여행 돌아온 첫날부터 어머님이 그 난리를 피워준 덕분에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덕분에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도구쯤으로 여기는 시댁과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말이죠. 사람들이 모두 결혼 잘한다며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이든 까봐야 그 진가를 아는 법이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제 시댁이 사실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 말 다 한 거죠.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재원이었어요. 결혼은 가족끼리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희 시부모의 모습은 평판이 좋고 인심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이들이 사람 괴롭히는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혼을 했을 때부터 시모의 입버릇은 그거였어요. 아유, 걱정 마. 힘든 일은 서로 도와야지. 내가 가서 도와줄 테니 나만 믿어. 상황이 곤란하거나 절망적인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모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따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었고 그 다음은 사교 모임, 그리고 가끔 운동을 하는 모임까지. 시모는 그렇게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푸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희 시모는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주는 쪽이었어요. 그러면 시모는 버릇처럼 그 말을 하더라고요. 힘든 일은 서로 돕겠다.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이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힘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시모가 친구나 모임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도와주러 가기도 했어요. 결혼을 막 앞둔 며느리가 보기에 그런 시모가 얼마나 존경스러워 보였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그랬어요. 너 정말 시집 잘 가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사람 좋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힘든 사람도 잘 돕고 말이지. 그런 분을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 것도 너의 복이라면 복인 거야. 그래서 저도 복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결혼 후 시모의 행동은 제가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저를 노동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지? 이번에 고모네 잔치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대.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시댁 행사다 보니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가서 거들어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몇 번 가족 행사에 불려간 뒤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행사에도 저를 불러내더군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일하겠다며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일 하는데 왜냐고요? 시모는 저를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는 하하호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기만 했거든요. 게다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잘했다던가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었어요. 어떤 때는 식사도 안 주고 부려먹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점점 시모의 부름에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거나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댔죠. 그런데 남편이 제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 거짓말까지 하며 빼는 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그렇게 핑계를 대기 어려운 날이었어요.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예, 너 이번 주말에 일 없다고 했지? 시간 좀 빼놔라. 아는 사람 집에 도배를 해야 하는데 도배할 사람이 없다지 않니? 너랑 내가 가서 도와주고 오자고. 음식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게 아닌 너무도 전문적인 일에 저를 부르기에 저도 조심스레 한마디 했죠. 어머님, 도배는 저희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저희가 갔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도배가 무슨 전문직이야? 그냥 붙이면 되는 일이지. 요즘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잘 나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 알았지? 그런데 그 도배한다는 집은 어느 분이에요? 아, 우리 사돈댁이야. 이번에 이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라지 뭐니? 그래서 내가 가서 도배 정도는 도와준다고 했지. 그거는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모의 사돈댁에 저희 집과 시동생은 해당되지 않을 테고 신우의 시댁에서 부탁한 것 같았어요. 아니, 부탁이라는 말은 맞지 않았죠. 분명히 거기서는 가볍게 이야기했는데 또 시모가 오지랖 부려서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신우의 집이었다면 뭐 우리 시댁 식구니까 나서줄 수도 있겠죠. 망쳐도 신우한테 잘 말하면 신우가 이해라도 해줄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의 시댁이라니 저한테 이보다 더 먼 관계는 있을 수 없었어요. 솔직하게 생판남이잖아요. 거절의 말을 꺼내고 싶었는데 시모가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이제는 아가씨 시댁에 도배 장판하는 것까지 도와주러 오래. 이게 맞아? 아니, 사돈이면 뭐든 조심해야 할 건데 그런 전문적인 일에 우리 같은 문외한을 쓰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리고 내가 현장직도 아니고 사무직인 사람인데 그런 몸 쓰는 일에 데려가서 일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기 싫어.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 이야기해봐.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주말마다 제대로 못 쉰 지 오래됐다고. 마음을 좀 곱게 써. 우리 엄마가 나쁜 일 같이 하지? 좋은 일이잖아. 누나도 도와주고 서로 돕는 거지. 그리고 뭐든 정성이 중요한 법이야. 가서 거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다들 좋아하실 거야. 마음을 곱게 쓰고 나쁘게 쓰고 할 문제가 아니지. 도대체 몇 번째야? 나는 하기 싫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해? 다들 어머님 칭찬만 하고 우리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 취급이잖아. 그리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점점 친한 분들 일 도와주는 것뿐이잖아. 보람도 없고 그냥 힘들기만 하다고.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한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짜증을 확 내더군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드려? 당신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뭔데? 남 일 도와주다가 내일 못하게 생겼는데 그게 왜 내가 욕먹을 짓이야? 그리고 세상의 며느리들은 전부 시모가 받아온 일에 다 차출되어 나가야 하니?
며느리가 노동력으로 인정되던 건 옛날 일이야. 내가 돈을 못 벌어? 집안일을 못 해? 애를 못 낳았어?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더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나한테 또 일 시키고 싶어? 말이 통하지를 않네. 그럼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끼리 교류라고 생각해. 그러면 일하기 더 쉽겠지. 남편놈 말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게 자기 일 아니라고 아주 아무 말이나 짓거리더라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러 가서 결국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 날은 팔을 못 움직일 정도로 근육통이 왔고 몸살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전문가가 아무리 알려줘도 기술이 없으니 얼마나 허술하게 부쳤겠어요. 그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도와주면서도 저는 걱정부터 됐는데 정작 시모는 태연자약하게 사돈 어른과 대화 나누고 있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많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했어요. 왜 힘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한다고 떡 하나 더 줄 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렇게 도배일을 하고 나서 저도 남편에게 제가 느낀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를 기다렸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응, 당신 요새 얼굴 못 본지 좀 됐잖아. 엄마가 오면 맛있는 밥 사준대. 밥이나 함께 얻어먹고 오자. 남편은 오랜만에 외식에 기분이 좋았는지 흔쾌히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토요일이 돼서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집이 한바탕 뒤집어져 있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공 기술자셔서 혼자서 집을 자주 고치기도 하시거든요. 그날도 딱 그랬어요. 뻥 뚫린 전원주택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쉬는 날이니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뭐해? 가서 좀 도와드려. 어른이 혼자서 무거운 거 드는데 안 도와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니 느릿느릿 친정아버지에게 갔어요. 저는 그런 남편 뒤통수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죠. 아빠, 박서방이 도와준대. 일 빨리 마치고 맛있는 거 먹자. 제 목소리에 남편이 뒤를 돌아보며 이게 무슨 짓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씩 웃어줬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한테 한마디 덧붙였죠. 박서방 힘세. 일 팍팍 시켜. 그렇게 남편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울타리는 목재를 세우기로 했고 틀은 철이었죠. 그 무겁고 단단한 걸 옮기는 일은 남편이 도맡았고요. 도배일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건 아버지가, 힘쓰는 건 남편이 하니 결과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다만 힘쓰는 사람이 많이 힘들었을 뿐이죠. 그렇게 오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국수 한 입 하고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돼지갈비를 얻어먹고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이거 일부러 그랬지? 식사하자고 불러서 일 시키려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생각? 좋은 일 할 때 같이 하자며. 어머님은 시댁일 아니라도 열심히 참견해서 좋은 일 하잖아. 나 데리고. 그러면 당신도 우리 집에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돼? 당신은 이번이 처음이면서?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건 좋은 일 하자고 부르는 거고, 엄마가 너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나라고 당신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당신도 느껴보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이 내 감정인 거. 어머님한테 불려갈 때마다 그런 감정 느끼는데 당신도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집에 불려올 거 아니면 당장 어머님한테 나 불러내서 노동력으로 쓰는 거 하지 말라고 말해.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제 말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리가요. 화를 안 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화도 다 냈고 상황은 자기보다 제 쪽이 더 나빴고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입도 뻥긋 못하는 남편 얼굴을 보며 웃으며 말해줬어요.
아니다 싶으면 어머님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거기 일하러 보내도 돼. 대신 알지? 우리 친정집이 주택이야. 할 일이 주말마다 쌓이는 곳이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지붕 뚫고 거실에 통나무 난로 하나 드리려고 하던데 그거 할 때 당신 부르면 잘할 것 같네. 안 그래? 제 말에 남편놈이 잠시 상상하는 듯 하더니 금방 꼬리를 내리더군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대신 너도 앞으로 이런 일 자제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봉변이야? 내 말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도대체 몇 달을 불려갔어?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거 맞지? 제 말에 남편이 또 한숨을 쉬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을 열면 열수록 손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알아서 잘했어야죠. 그런데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중얼거리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말 꺼내자마자 난리 날 건데. 그래서 안 할 거냐는 식으로 째려보니 남편이 급히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아니,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그러지. 그런 고민은 며칠 뒤에 쏙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시댁 모임 자리에서 신우가 씩씩거리며 들어와서는 시모에게 한바탕 퍼부은 거예요. 엄마, 앞으로 우리 집안일에 뭐 해주겠다고 나서지 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쓴소리 들었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돈도 2배로 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쓴소리를 들어? 엄마가 도배 도와줬잖아. 그때 하고 나서 그 방만 도배가 다 울고 풀자국도 보이고 몰딩에 흠집까지 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괜히 사돈댁에 맡겨서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 아니,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다 잘 된다며. 그거 그냥 가서 붙이면 그만이라며? 돈 아끼려다가 이게 뭐야? 시모가 저를 돌아보면서 묻더군요. 너 하라는 대로 안 했니? 왜 저런 소리가 나와?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그걸 왜 저한테 묻는지.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자도 아닌데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다고요. 전문 인력도 아니니 문제 생기는 것도 당연하고요. 게다가 도배장판은 이삿짐 들어와 버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아서 하자가 생기면 제일 번거롭기도 하고요. 상식적인 거죠.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런 거면 미리 말해. 엄마, 그만해요. 와이프 사무직이야.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아니지. 그리고 이 사람 생각도 좀 해요. 추궁할 게 아니라. 일해주고 욕 얻어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딨어요? 그것도 원해서 한 일도 아니고 시켜서 한 일인데. 뭐? 며느라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서 열받아? 기분 나빠? 그래서 다 망쳐놨어? 어머님, 일부러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인심을 쓰시고 싶으시면 제대로 인심을 쓰셔야죠. 저 같은 초짜 데리고 다니면서 인심 쓰니까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말고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부글부글 하더군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뭐라 말도 못했어요. 게다가 신우가 거기에 확인 사살까지 했거든요. 엄마,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마. 내가 욕먹는 건 어떻게든 참아도 돈 2배로 드는 건 못 참거든? 엄마가 이번에 도배며 장판 다 망하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새 업자 불러서 새로 해야 했어. 짐도 다 옮겨야 했고.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그렇게 딸과 아들에게 한 소리 듣고서야 시모는 더 이상 저를 불러내지 않았어요. 속 편했죠. 결혼하고 몇 달 만에 편히 쉬는 주말이 이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시부가 말썽을 피웠어요. 시모는 저를 노동력으로 봤지만 시부는 저를 통장으로 봤거든요. 시부도 시모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선심을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걸로 생색을 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딱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부도 시모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인심 쓰고 자기는 존경받고 싶은 거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명망 있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지고는 했는데 그게 모두 시부의 선심 때문이었어요. 주변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무턱대고 도와주겠다고 말부터 꺼내놓고 나중에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남편도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매번 저한테 부탁을 하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꼭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로 강 건너 불구경 중이었죠. 돈을 빌려간 건 남편이라고 속 편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 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 정도 모자라냐? 5천만 원 정도 모자라요. 그래, 알았다. 또 시부의 고질병이 도졌다 싶었어요.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나서 도와준다고 저렇게 호언장담하나 싶었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한테 빌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부가 갑자기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돈이 있지? 동생 결혼한다는데 형이 그 정도쯤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돈 좀 마련해봐.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시부가 빌려간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저희 돈 가져가서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면 갚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됐죠. 게다가 시부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하라고 하니 제가 더 속이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요새 누가 원하는 대로 집 사서 들어가요. 버는 만큼 형편만큼 해서 가는 거죠. 저희 결혼할 때는 월세부터 시작한 거 잊으셨어요? 결혼할 때 이야기 꺼내면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시동생만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열받았고 그 지원조차도 우리 돈에서 빼내가겠다는 것도 열받았죠. 아니 그럼 애가 곤란하다는데 너희는 형님이 돼서는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그러셨죠? 돈 맡겨놨냐고요. 저희 입장도 그래요. 저희한테 돈 맡겨두신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돈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내가 언제 돈 내놓으라고 했어? 동생 도와주라고 했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죠. 이 사람한테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여태 아버님이 빌려가신 돈도 못 받아서 저희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 저희한테 또 돈 마련해서 도련님 도와주라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지니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을 꺼낼 타이밍을 못 찾을 것 같았거든요. 시부가 심기가 불편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나섰어요. 아버지, 돈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가족들 보는 데서 이러면 당신만 곤란해져. 저야말로 황당했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해? 여태껏 당신이 낸 돈도 어마어마해. 거기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목돈도 또 추가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전세 탈출해? 나중에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저를 달래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부모들이 저를 날카롭게 째려봤지만 저도 같이 째려봐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 마련하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여태껏 아버님한테 다 뜯긴 거 아니었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 돈 마련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생네 집을 마련해주려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당신 얼마 전에 받은 유산 있잖아. 그거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나? 그걸로 쓰면 되지.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 그 이야기에 가라앉았던 화가 순식간에 폭발하고 저도 모르게 쌍욕을 입에 담고 있더군요. 미쳤어? 정신 나갔니? 돌았냐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을 네 동생 집 사는데 보태라고? 왜 이렇게 흥분해? 그럼 그 돈 뒀다 뭐 할 건데? 이참에 동생 좀 도와주면 뭐가 덧나? 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말도 안 나오네. 뒀다 뭐 하냐고? 근데 그거 내 돈이잖아. 내 허락은 맞고 약속을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 줄 거잖아. 아버지가 해달라는데 그럼 무시할 거야? 그래, 무시할 거야. 내가 그 돈을 왜 줘? 네 돈이야? 나는 절대 못 주니까 이번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들, 그 돈도 다 받아와.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가져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장인어른 죽고 나서 받은 유산으로 시동생 집 사는데 보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우리 그냥 이혼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너는 화가 안 나? 네 돈으로 선심 쓰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화도 안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나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건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양보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당신 생각에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 너랑 같이 살면 순식간에 빈털털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 이혼 요구에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런 일로. 명백히 회피하는 반응이었어요. 이혼 안 하고 싶으면 아버님한테 가서 말하고 오라고.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어요. 제가 그 돈 안 준다고 선언했으니 시부에게 당연히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부가 저만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분명 돈을 못 준다는 남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시부가 저만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 시부가 뜬금없는 말을 하더군요. 왜 다들 이렇게 연락이 없어? 막내 집 계약했는데 돈은 어떻게 됐냐? 잔금 치르는 날짜 알려줄 테니 그 전에 돈 붙이거라. 아버님, 그이가 돈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연락이 없어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대로 돈 안 줄 참이냐? 그럼 막내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미 계약까지 했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죠? 계약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이미 안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남은 건 남편이랑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 남편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아버님한테 바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이야기 안 하면 이혼하자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했네요. 저희 이혼하면 아버님이 여태까지 남편한테 받아간 돈 다 돌려주셔야 돼요. 아버님이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겠답시고 펑펑 뿌린 돈들 전부 다 제 돈이거든요. 악에 바친 것처럼 말하는 제 말에 시부가 제대로 된 답도 못하고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아버님이 가져가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자기 돈 모자라다고 저한테 빌려갔어요. 차용증까지 확실하게 작성해놓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 돈이 우리 아들 돈이 아니라 네 돈이었다고? 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간 돈이요. 시부가 믿지 못하겠는지 남편에게 전화해서 얼른 시댁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고 시부와 함께 있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시동생과 함께 들어왔어요.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해주겠다 해놓고 입 싹 닦는 게 어딨어? 그리고 형수님도 너무한 건 마찬가지예요.
형이 돈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퇴짜를 놔요? 형이 벌어서 형이 쓴다는데 형수가 왜 난리냐고요? 돈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못 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저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은 하고 입방정 떨고 있어요? 어? 뭐라고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도련님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그 유산으로 집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도련님은 기분이 좋아요? 도련님이 말하는 그 있다는 돈,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이거든요? 친정아버지가 죽고 나서 받은 유산을 제가 왜 도련님한테 써야 하죠? 제 말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군요. 그 돈 뒀다 뭐에 쓰냐는 남편보다는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여보, 진정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 나랑 이야기하자니까. 일단 진정하고. 뭘 진정해? 나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아버님이 왜 돈 안 주냐고 잔금 치르는 날까지 돈 붙이라는 말하려고 날 여기에 부른 거라고. 이 호구호구 상호구야. 나 너랑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 쉽게 내뱉지 마.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다니까. 그럼 나한테 사과하고 아버님한테 그 돈 못 준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내 말 다 무시하면서 나하고 이혼을 안 하겠다는 심보는 무슨 심보야? 남편이 왜 이혼을 안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은 갔어요. 이혼을 하려면 저한테 빌린 돈도 다 갚아야 했고 제가 벌 돈이 아까웠던 건지도 모르죠.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었던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 잘 됐네. 안 그래도 나 그 유산 다 쓰고 없거든. 당신이 그 말 했을 때 너무 화나서 명품 가방 비싼 거 해외 직구로 구매해놨어. 오는데 3주 걸린다더라. 그리고 당신한테 속이고 있었는데 나 퇴사까지 했어. 내일부터 일 안 가. 돈 버는 거 없으니까 당신이 이제 나 먹여 살리면 되겠네. 제가 배째라식으로 나오니 이번에는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설마 진짜로 퇴사했어? 당신 거기서 받는 연봉이 얼만데 거기를 그만둬. 그리고 명품 가방?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그 돈을 다 쓰면 어떡해. 내가 그 돈 안 쓰면 너희 집에 다 뺏기게 생겼는데 안 쓰고 배겨? 나를 여기까지 몰아붙인 게 너야. 내 탓하기 전에 네 행실부터 돌아봐. 내가 이런 미친 짓이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든 우리 아버지 유산 너희 집에 갖다 바치지 못해서 안달이 났겠지. 안 그래? 제 말에 남편이 이마를 짚으며 탄식을 하더군요. 거짓말이지. 퇴사했다는 거 거짓말이지. 내일부터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네. 태연스럽게 말하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남편이 일단 집에 돌아가자며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뒤에서 시부와 시동생이 돈 어떡할 거냐고 소리치자 남편이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금 상황 심각한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너 돈 필요하면 대출을 받든지 처갓집 가서 부탁을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형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제가 땡전 한 푼 없이 퇴사까지 해서 돈도 못 벌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남편 놈은 여태껏 어떻게든 돈 마련해 주려던 자기 동생에게 매우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게 섰어요. 이 남자도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었거든요. 자기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고 그저 마누라 버는 돈으로 생색내면서 인심 쓰고 싶은 인간이란 걸 고스란히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하는 짓이 모두 똑같은 건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몰래 직장에 연락해서 이번 달 말에 사용하기로 했던 리프레시 연차 2주를 내일부터 당장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그 다음 날부터 진짜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연차라도 쓴 거 아닌가 의심하던 남편이 의심을 거둔 날은 연차 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제가 그날 이력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날에는 증명사진을 찍고 왔고요. 부지런히 각종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정말 제가 그만뒀다고 확신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당신 진짜 일 그만뒀어?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도 다 썼어? 퇴직금 아직 나오려면 멀었지만 그거 나오면 차부터 살 거야. 여태껏 차 없이 다녔잖아.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면 차라도 있어야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돈 나오면 바로 살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군요. 이혼하자고 했지? 그래, 이혼하자. 그게 좋겠어. 당신처럼 책임감 없는 사람하고 사느니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혼은 협의 이혼할 거지? 협의 이혼 조건만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어차피 우리 둘 다 돈 없는 거 마찬가지고 전세금은 반반 내서 들어왔으니까 각자 낸 만큼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빌려간 돈 3천만 원. 그만큼 당신 몫에서 뺏어줄 거야. 계산 깔끔하지? 제 말에 남편 놈이 한숨을 계속 내쉬더라고요. 그거 살면서 시아버지한테 용돈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굳이 그걸 갚을 필요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도 돈 없어 죽겠구만. 솔직히 내가 쓴 돈도 아니잖아.